자, 엊그저께 제가 올렸던 영상을 짧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문정부가 밀어붙이고 간을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이른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거는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왜냐면은 문정부와 더민주당에서 자꾸만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안 1조 4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헌법 개정안 123조 1항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 둘 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는 독이 묻은 단검과도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뒤통수에다가 꽂아 넣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치명적인 거는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이거 정신이 나간 조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원칙이 있습니다. 높은 법이 우선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이 그어놓은 범위 안에서만 놀아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헌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높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이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천상계에 해당됩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천상계에 해당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바로 그 다음 티어가 고위 행정수반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행정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높은 사람들이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대신에 그 내용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혀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라는 거는 가장 하위인 어떻게 보면은 부실골 티어와도 똑같은 건데 지자체 의회나 장이 만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반드시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헌법이나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 최고 중앙정치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여기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그나마 학계의 치밀한 검증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언론이나 국민 여론으로부터 감시도 좀 많고 공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조례와 규칙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방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들만의 지역 유지들의 리그로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지방정치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중앙정치 뉴스나 살펴보는 게 전부지 지방 뉴스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면적도 좁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지방 뉴스까지 사실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어렵습니다. 쓰기가 어려워요. 지방적인 특색도 약하고요. 자, 애초에 과도한 지방분권 자체가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뿐 미국의 일개 주보다도 높은 이제 좁은 나라에서 이 과도한 지방분권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 국가 중앙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한다라는 이런 거는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중앙의 통제를 지방이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있다. 비가 땅에서 솟아오른 뒤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만약에 혹시나 저것들이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중앙정치를 잃더라도 국가정체성에 반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지방정치를 주무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중앙의 간섭이 불가능한 자기들만의 근거지, 소굴, 요새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소왕국을 건설하겠다, 아지트를 건설하겠다 이런 논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무슨 상황이냐? 사실상 법이 없는 사회와 똑같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최고 레벨인 헌법을 그렇게 개정해버리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법률은 마음대로 어길 수가 있거든. 법이 없는 사회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국가 분열, 분리, 독립, 반란이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을 기반으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 이탈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법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한번 보세요. 그 원문은 사실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묘히 주민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그 지역에 살기만 하면은 모두가 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합니다. 재외동포도 포함이 되고 외국인까지 포함이 되고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노동자도,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까지 주민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일단 와 있기만 하면은 외국인도 근로자들도 심지어 학생이나 교직원들조차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치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대로 결성된 주민자치회의 권한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개인정보도 수집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가능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전부 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떤 성향인지 추적하고 따로 명단도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리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대로라면은 주민자치회가 내놓으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국가중앙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들까지 설설 기면서, 그 시청이나 도청 같은 곳까지 설설 기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 주민자치회에게 자료를, 국민들에 대한 개인 자료를 갖다 바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한은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도 갖지 못한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입니다. 이런 권력을 주민자치회에게 준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민주주의가 이룩될까? 아닐걸? 악용될 소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을까요? 과연 저런 게 설치되면은 그 안에 정작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될까요?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는 거예요. 읍면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읍면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까지 하나하나 설치해가지고 전국의 크고 작은 수백 수천 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세밀하게 마치 그물로 훑고 지나가듯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악법입니다. 서로 얼굴까지 아는 이웃들끼리, 마을 사람들끼리 밀착 감시가 가능한 사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연 가능할까요? 정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권 비판하고 시장 비판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당 지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까지 여기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니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모든 지역 사회들이 순식간에 민노총과 전교조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사극 보면은 그 고을 원님들에게, 지방 토착 세력들과 양반들에게 일반 농민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기면서 살았죠. 똑같은 겁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의 지방기득권 세력, 토호 세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까지 밀착 감시하고 수집할 수 있는 초법적인 기관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범위에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등 외국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주민으로서 사실상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주권 행사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며 중앙정부조차도 여기를 더 이상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수십 개로 쪼개지는 거고 좌익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다가 자신들만의 친북, 친중 스탠스에 소왕국을 심어 놓게 될 겁니다. 국가 안에다가 암세포를 키워 놓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저 말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좌파 세력들은 박원순 시절부터 이미 그랬듯이 막대한 국비 지원 혹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 전국에 이미 수천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뿌리내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같이 정말로 아무런 인맥도 백도 없는 순수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입장이 다릅니다. 각자 회사 다니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자영업 사업장을 경영하시느라, 아니면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시험 공부하느라 먹고 살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겁니다. 지역 정치에 참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생겨봤자
구조적으로 절대로 정상적인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고 사실상 정치병 걸린 시민단체 세력들 그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조적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8, 90% 이상 잡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경으로 성토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개헌안 같은 것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장래에 독이 묻은 사과와도 같습니다. 독이 묻은 사과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식으로 저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했던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건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와도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낙연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죠.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리가 되기보다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식을 놓고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두 가지의 충격적인 폭로까지 나와서 더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첫 경선이 열렸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14,000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을 포함한 5명의 후보는 아예 그냥 일정 자체를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에 대한 논란도 이번에 터졌습니다. 놀랍게도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터진 것인데요.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건 뉴스버스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제일 처음 터졌을 때 김건희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것이 바로 뉴스버스였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매체가 이번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앞에다가 두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겼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 식으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김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손준성 검사가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고발장이 다음과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발인 성명은 저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피고발인으로는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이 나와 있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식의 고발 사주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5일 뒤에 다시 한번 김웅을 통해서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전달했던 고발장이 접수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접수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다가 두고 미래통합당과 같이 고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고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달아 이런 식의 의혹까지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인데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수정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일종의 사조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행보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과 관련된 문제,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검찰 조직을 통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보 수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의혹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애당초 2020년도에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것인데 저 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조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에 사조직으로서 검찰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저 얘기가 끝났던 게 2020년도인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가지고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저는 저 의혹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란이 터지니까 추미애가 바로 등판을 하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꺼냅니다. 일전에 그렇게 한동훈이 핸드폰을 안 내려고 했던 것도 윤석열의 고발 사주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죠. 한동훈 측에서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고발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 검사장
민주당은 강력하게 지금 반박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겠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고발장 사주에 대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관여되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본인 김웅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 11월 달에 추미애에 의해서 사적 업무를 지시했는지 감찰하라고 압수수색까지도 이루어졌지만 아무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도 징계 효력을 취소시켰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측도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반박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애매모호하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의혹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고발장 사주,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검찰의 사주직으로 자신의 처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인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만 첫 번째 고발장 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김웅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죠. 김건희 씨 관련 고발이 있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든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봤을 텐데 온 걸 전달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걸 전달만 한 것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단 오기는 왔다라는 것이죠. 검찰로부터 미래통합당에 그런 식의 고발장이 왔다 이거를 지금 사실상 시인한 꼴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말을 살짝 바꾸죠. 문건을 자기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꿉니다.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장본인으로 지금 지목이 된 사람이 김웅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김웅 의원이 저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받기는 받았는데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서는 자기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까지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함께 고발장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검찰이 그때 당시에 고발장 사주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을 때조차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중립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한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김웅의 해명. 이게 지금 제일 절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뭘 올리고 있냐? 음식을 뭐 먹었는지 뭐 이런 식의 지금 글이나 올리고 앉아있고 유승민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 이런 지금 얘기나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하냐 마냐 그게 지금 걸려있을 정도로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딴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있어요. 대구에 가가지고 음식이 맛있다 이런 지금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웅 의원은 사실상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두 가지 지금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처가를 방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미리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의혹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이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고발 사주를 진행했었다.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후보는커녕 정치인으로 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웅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음식 자랑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끝까지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 프로를 만들어서 하면서 좋은 생각도 많고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 큰 소득이라고 할까 반가운 소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참여하게 됐다. 이제는 분류하면 선진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 소식이 참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7월 초에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최근에 전해진 걸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경위를 모릅니다. 또 그런 발표를 했다는 유엔의 한 기구가 과연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 이렇게 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한 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에게 선진국에 끼게 됐다. 다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당국자는 먼저 경계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오늘의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때 소위 선진국에 끼어들 만한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믿는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갑자기 또 선진국에 끼어주는가? 이거 믿어도 되는가? 그런데 이 정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령 부산의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게 굉장히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던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었든 없었든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거만 파고드는 것이 이 국민의 정치적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여론 조작을 했다.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의 일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까? 내가 당선된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건 아무 정치가 없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누구? 그럼 그때 관계된 사람은 딴 사람? 오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대통령인 사람이 우선 국민 앞에 이거 이런 일이 나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여론의 조작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양심상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양심 있는 나라지 말이에요. 그럴 일이 어디서 있었다? 아무 상관없다. 이게 한국의 정치가 없는 까닭입니다. 책임을 묻지를 않으니까 또 본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당신이 그대로는 못 나갈 거다. 이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해야지. 그러면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건 법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되었을지도 모를. 그 여론 조작이라니까. 그게 공모하면 그게 그런 사건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때 대통령이 누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치가 문제를 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곧 과연 당선에 자격이 있느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건 안 하고 슬슬 넘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판명되지가 않아요. 누구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저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 조작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정치가 현실인데 눈을 부릅뜨고 어떤 자가 여기 걸린 건가 그건 보지 않아요.
그런 법이 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이것이 정치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정치가 발전하겠어요? 민주정치가 발전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 두루 생각하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사는 게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도 다 머리가 깨 있어서 이건 잘못 아니야 지적해 줘도 정치 현장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그게 부정이라면 그것도 부정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치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치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한국이 뭐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 다들 좋아해요. 그러나 그 경위를 아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몰라요. 왜 지난 7월에 있던 것이 이제 전해져 가서 만세를 불러요. 그 뭐예요 그게? 대통령이 잘해서 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국민이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걸 선진국이다 꼬리표를 붙여줄 만한 그런 권한이 있는 유엔의 기구에서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합시다. 분명하게 하고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 그러면 사실인가?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도 없어요. 왜? 벌써 됐다는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몇 달 지나서 국민에게 알려졌으니까 알아봅시다. 이제부터라도 사실인가 아닌가. 선진국의 대열에 끼었다는 그런 결의문도 없는데 우리만이 선진국에 끼었다. 떠들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그만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만한 권한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집단이 아닙니다. 선량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이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의해 세상을 떠났음에도 민노총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인권을 외치던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침해 비극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분이 문 대통령 아니십니까? 도대체 민노총의 폐악질이 얼마나 더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줘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이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집단이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소수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 사이에 또다시 가불의 관계를 만들어 보다 더 악독하게 선량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인은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 연결식에서 고인의 아내와 세 자녀는 오열했고 고인의 동료는 추도사를 통해 민노총이란 거대 세력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왜 민노총이라는 집단이 무슨 권리로 선량한 이들을 비통한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소중한 한 생명이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의해 세상을 떠났음에도 민노총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생전 개인사를 공개하며 2차 가해를 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챙기고 유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또다시 명분 없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인권을 외치던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기득권 집단의 인권 침해 비극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분이 문 대통령 아니십니까? 임기 내내 자기 편을 감싸며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침묵을 일삼던 대통령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도 위선으로 일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내로남불도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위선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